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재무제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맛없는 것도 먹어줘야죠. 맞아요. 근데 건강에 이게 내용은 맛있는데 제가 이걸 도저히 재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한 좀 쉽게 예시를 많이 가지고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랜만이어서 다시 좀 리마인드를 드리자면은 재무제표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두 번째는 밸런스시트, 오늘 할 거고, 세 번째는 캐시플로우다. 네.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밸런스시트, 이거는 이제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할 내용이 많은데 이 밸런스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보고 이 숫자를 보고 이 기업은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스스로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비해서. 그래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밸런스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 그리고 부채를 적어놓은 장부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체크를 하기 좋겠죠. 이 기업이 정말 망할 기업인지 아니면 돈은 얼마나 있고 이 돈으로 나중에는 뭔가를 더 하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영학도라면은 저희는 이제 경영학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운 이것만 기억나요. 사실. 이것만 기억나죠. 이것만 기억. 이것만 수십 번 하고 그 고등학교 때도 맨 앞에 1단원 그것만 엄청나게 돌리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이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너 자산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는 순연금, 그러니까 너는 부채 빼고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경영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다. 그래서 정말 네 돈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순자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쵸.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니까. 그래서 순자산을 이제 자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채가 유동적인가 비유동적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적이냐는 한 1년 이내로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내일도 팔 수 있죠. 네,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손절을 해야 돼서 안팔 그렇지.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현금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유동자산이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판다 하면은 1년 내에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거는 비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나누고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인가 타인 자본인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밸런스시트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 재무제표죠. 10K나 10Q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흔히들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현금입니다. 이 기업이 현금이 얼마나 갖고 있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뭐 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얘네가 현금이 많으면 증자를 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자를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먼저 봐야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것만 체크를 하세요. 캐시. 이 캐시도 당연히 현금인데 이 증권, 그러니까 이건 주식 같은 거죠. 주식이나 단기 채권 이런 게 단기 채권 같은 게 많죠. 단기 채권이나 주식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흔히들 얘기하는 게 캐시 앤 쇼텀 인베스트먼트다. 이래서 캐시 앤 STI라고 부르고 이 두 개를 더해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싶은 현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셋 부분에서는 사실 현금만 잘 체크를 해주셔라. 그리고 그 밑에 인벤토리고 뭐고 쭉쭉쭉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일단은 캐시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쭉쭉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밸런스시트를 왜 확인하냐거든요.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도 그랬지만 단순히 그냥 숫자가 올랐네 내렸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런스시트에서도 이 숫자가 마이너스네 플러스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데 기업의 뭐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거를 치면은 뭐 부채 비율이 150% 이상이면은 걸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뭐 유포를 했나 봐요. 이걸 이렇게 되게 교과서적으로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사실 부채 비율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지표거든요. 이 부채 비율, 뭐 유동 비율 이런 거를 많이 보실 텐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두 개를 보는 것도 기업이 안전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목적성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재무 건전성이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 저는 네, 2번. 2번. 그쵸. 주택담보대출이 6억이 있어도 주택이 13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부채만 보면은 이 주택이 있냐 없냐를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얘는 6억이 있고 얘는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부채가 얘가 부채가 훨씬 적네, 얘가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누가 제일 좋아 보이냐? 네. 저는 그래도 2번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이유는 뭐시죠? 1번은 제대로 못 봤는데 네, 1번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1번이 제일 좋아 보이시죠. 근데 이건 정답은 없어요. 네, 이게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러면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저도 1번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6억이 대출이 있어도 주택이 10억이 있고 당장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0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만 봤을 때 대출이 제일 적은 사람은 통장 잔고 2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3천만 원인데 얘는 플러스 14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같은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저희는 여기서 2번을 골랐는데 여기서 또 처음에 부채만 봤을 때는 4번을 골랐다가 주택까지 봤을 때는 2번을 골랐다가 현금까지 같이 보니까 또 1번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출에 대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월급은 얼마인지 여기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누가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겠군요. 맞아요. 근데 그냥 직감적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어. 제가 지금 되고 싶은 사람. 네, 되고 싶은 사람. 저는 2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2번으로 바뀌죠. 저도 2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6억이 있지만 이 사람은 영끌, 정말 말 그대로 영끌이죠. 이자가 15%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내는 이자만 거의 100만 원이 넘을 텐데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리할 거란 말이죠. 근데 월급이 빵원이야. 이 통장 잔고는 계속해서 깎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2번은 6억을 이자 빵 퍼센트로 빌려왔습니다. 보통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뭐 집안도 빵빵하겠구나. 근데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굉장한 전문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다시 2번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금 이 부채뿐만 아니라 자산 그리고 현금 그리고 이 부채를 어느 정도 이율로 땡겨왔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매월 어느 정도 돈을 버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가지고 비율만 봐가지고 얘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신용대출 5천만 원밖에 없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출이 적으니까 얘가 재무 건전성이 가장 좋아. 이렇게 체크를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맞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함께 고려를 해서 밸런스시트를 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이 넷뎁이라는 거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순부채입니다. 자, 순부채인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뎁과 라이어빌리티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영단어를 외웠을 때는 둘 다 부채라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맞아요. 뭐 서퍼님은 아시겠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그냥 이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맞아요. 이자가 있냐 없냐. 이 라이어빌리티스는 사실 법정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매출 채권,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매입 채무는 우리가 먼저 제품을 원자재를 가져오고 야 나중에 돈 줄게. 외상한 거죠. 예, 외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빚으로 보냐. 뭐 빚이 맞긴 하겠죠.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의 건전성을 보는 데에는 딱히 그런 이자도 나가는 게 없고 결국에는 어차피 지불할 금액이니까 사실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뎁은 우리가 말 그대로 타인한테 빌려온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해온 거죠. 은행한테 빌렸거나 아니면은 뭐 채권자들한테 빌렸거나 우리가 얘네한테 다시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건전성을 볼 때는 이 뎁을 보셔야 된다. 라이어빌리티스는 여러 가지의
회계적인 비용도 모두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하지만 부채 비율은 라이어빌리티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 뎁을 보는 게 사실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재무제표 그 발렌시스를 들어가 보시면은 숏텀 뎁이 있고 롱텀 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재무상 숏과 롱은 1년 이내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냐, 그러면 숏텀이고 1년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냐, 이거는 롱텀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숏텀과 롱텀을 더한 게 토탈 뎁인 거죠. 이 토탈 뎁을 구하셔가지고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숏텀과 롱텀을 더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한 현금성 자산, 캐시 앤 숏텀 인베스트먼트, 캐시 앤 STI를 빼준 게 결국에는 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갖고 있다, 부채를. 뎁을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를 구할 때 이 10억의 뎁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현금이 20억 있으면 사실 이건 부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 갚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도 빼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억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순현금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이 더 많다. 예, 현금이 훨씬 많다. 네, 그래서 이 넷뎁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네거티브가 나오면은 순현금이다. 그리고 넷뎁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순부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넷뎁이 결국에는 기업의 실제 이자 발생 부채와 현금을 파악한 수치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발렌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넷뎁을 에비타로 나눠 보기도 하고 넷뎁을 프리 캐시 플로우도 나눠 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투자자가 본인이 보고 싶은 비율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넷뎁의 의미, 그리고 넷뎁을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앞에 예시랑 함께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워킹 캐피탈이라는 건데, 버핏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재무적으로는 워킹 캐피탈을 큐렌트 에셋,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넷 워킹 캐피탈, 이것도 순 운전 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 운전 자본이 뭘 의미하냐, 이게 좀 사실 어려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이 운전 자본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기업이 이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한번 쫙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먼저 이 현금을 가지고 원자재를 사는데,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원자재를 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매입 채무, 우리가 나중에 받으면 줄게. 그러니까 먼저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보다는 원자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원자재를 주문을 하고 원자재를 받기 전까지는 매입 채무로 쌓입니다. 장부에 달아놓는 거. 예, 맞아요. 장부에 달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가 도착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을 다시 판매를 하겠죠. 근데 이 판매를 100% 판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면 좋겠지만. 예, 되면 좋겠지만 어떤 거는 재고로 쌓이고 어떤 거는 판매를 해도 현금으로 돈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매출 채권으로 야, 우리가 나중에 이거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제품 받으면 제품 받으면 돈 줄게. 그게 이제 매출 채권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로 쌓여도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달 이제 은행에 그걸로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의 동거래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스톱 할 때는 바로바로 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매입 채무, 재고, 매출 채권은 사실 병목이거든요. 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를 이 세 가지 항목이 지금 나눠서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순 운전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묶여 있는 현금이 순 운전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넷 워킹 캐피탈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 내가 지금 묶여 있는 현금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뜻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매출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넷 워킹 캐피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다. 예, 이상한 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늘어? 얘네 효율성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매출액의
증가 속도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매출이 줄어드는데 내 워킹 캐피탈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적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앞에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이나 뭐 병목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떤 기업은 우리도 힘든데 유통업체들이 힘들어. 그러면은 제품을 안 팔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돈이 필요해서 돈을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어야만 저희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넷 워킹 캐피탈이 뭐 늘진 않겠죠. 근데 어떤 기업은 이미 넷 대비 충분해. 우리는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파트너들이 조금 힘들 때 어느 정도 매출 채권으로 좀 쌓아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는 넷 워킹 캐피탈을 늘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 니네 좀 괜찮아지면 줘. 우린 현금 많으니까. 그래서 넷 대비 충분한 상황에서는 넷 워킹 캐피탈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상황이 그렇게 적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영진들이 또 얘기해 줍니다. 맞아요. 어닝콜에서 다 얘기를 해주죠. 이 넷 워킹 캐피탈을 그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이 기업의 건강 신호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혈관이 막히는 걸 뭐라 그러죠? 뭐였죠? 동맥? 뭐 어쨌든 뭐 하지정맥이나 뭐 이런 게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넷 워킹 캐피탈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신호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왔어요. 썬런을 제가 한번 또 해줬지만 다시 예시를 한번 해보면은 썬런의 재무제표 이건 22년 말 기준이에요. 썬런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토탈 대비 8.8 빌리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캐시가 740 밀리언밖에 없죠. 그렇게 봤을 때는 넷 대비 8.3 빌리언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가 나오는 거는 순 부채 상태랬죠. 이 8.3 빌리언의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부채가 많긴 하지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기업이 성장 속도가 엄청나다면 사실 부채가 많이 쌓이는 거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에비타가 계속해서 적자예요. 돈을 못 벌고 있다. 돈을 계속 못 벌고 있고 지금 이미 8.3 빌리언의 부채가 있는데 애니얼로 봤을 때 200 밀리언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는 2.8 빌리언이 마이너스예요. 자, 그리고 이자 비용만 해서 445 밀리언이 나갑니다. 이미 지금 캐시는 740 밀리언밖에 없는데 1년 이자 비용이 450 밀리언이에요. 이 8.3 빌리언의 이자 비용이. 근데 200 밀리언도 마이너스가 매년 사업으로 나오고 있죠. 이 두 개만 합쳐도 마이너스 650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갖고 있는 캐시로는 1년밖에 버티질 못한다는 거겠죠. 이 속도로 갔을 때는. 그리고 워킹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든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현금 회수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굉장히 무거운 부채를 짊어지고 하지정맥까지 와버렸다. 그래서 조만간 이 하지정맥이 터져버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22년 기준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밸런스시트를 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썬런의 비즈니스, 이거는 썬런 그게 있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워킹 캐피탈을 다시 한번 조금 쫙 현금 개념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제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를 하는 게 이 현금 흐름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제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입 채무가 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냐, 이게 이제 매입 채무 회전 일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금을 지급했고 제품을 판매해서 현금이 나오는 데까지, 이게 이제 재고자산 회전 일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게 매출 채권 회전 일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고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이 기간을 현금 전환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C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팔로우업하는 기업도 매년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매 분기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함수 수식을 걸어놔가지고 현금 전환 주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금 전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기업의 이 현금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 기업이 어딘가에서 병목이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 입장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전환 주기가 최소화되면 될수록 좋은 거겠죠. 그러려면은 재고재산 회전 일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 채권 회전 일수를 줄이거나 매입 채무 회전 일수를 늘리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 일수 DI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IO가 나오는 함수식은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는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기업에 대한 애정이 좀 생기면 맞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전 재산을 이게 네, 이게 그냥 보는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데 맞아요. 이제 본인 돈을 넣고 계산을 예, 직접 해보시면 애정이 생기고 이제 좀 다급해지다 보면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이것저것 네. 모든 걸 계산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에서는 이것까지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있다.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 일수도 이렇게 구하고 이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니까 한번 쫙 보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 전환 주기까지 체크를 해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렌시 이게 2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넷댓이에요. 이것만 보셔도 넷댓만 보셔도 넷댓이랑 성공한다. 그 기업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인지 맞아요. 그거 정도만 에비타. 보셔도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의 병목을 체크를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고요. 2부에서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보실 분만 보겠죠. 예, 보실 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회전 일수 구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이 재무제표 영상이 나중에 이제 또 떠오르게 되면은 그때 다시 좀 더 깊게 네.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